강남의 화려한 불빛 아래 한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4천만 원. 그 숫자가 허공에 걸린 채 주변을 둘러싼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천천히 좁혀 들어오고 있었죠. 딸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한마디만 했어요. 거기 있어. 작업복에 흙먼지가 묻은 채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박수진이 한성로지스틱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아침, 지하철 안은 출근길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수진은 새로 산 가방끈을 두 손으로 쥔 채 창문 너머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봤어요. 3번의 공채 탈락. 그 숫자가 등 뒤에 달라붙어 있었죠. 26살 지방국립대 경영학과 졸업, 반지하 원룸에서 혼자 준비한 취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근길이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간절했거든요.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창립 25주년 현수막이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으로 들어오는 오전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길게 깔렸어요. 수지는 사원증을 목에 걸며 그 햇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닌 장면이었지만 오래 기억에 남았죠. 시작이 늘 그렇듯 설레는 것과 두려운 것이 같은 온도로 공존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 작은 화물 운수 회사를 꾸려가는 아버지. 박태성 씨는 딸의 합격 소식에 말없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 박태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 설명보다 존재. 수지는 어릴 때부터 그 침묵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무게를 조금씩 알아갔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자랑스럽다고 말한 적 없어도, 한 번도 잘했다고 토닥인 적 없어도 수지는 그 사람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만큼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사 3년 차 수지는 격리팀 막내에서 물류관리팀 대리로 올라서 있었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였지만 팀 내에서 그녀의 평판은 나쁘지 않았죠. 꼼꼼하고 말보다 결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야근을 피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알며 남의 공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 같은 팀 동료 윤채린 씨는 수진을 두고 저 언니는 진짜 이상하게 성실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칭찬인지 놀림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수진은 그냥 웃어넘겼죠.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진이 처음으로 회사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 건 연말 예산 정산 업무를 맡으면서였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류 외주비 항목에 매달 정체불명의 용역비가 찍혀 있었는데 수진이 거래처 코드를 역추적하자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까? 금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월 2천만 원까지였죠. 3년치를 합산하면 어림잡아도 수억 원이 새어나간 셈이었어요. 손이 저렸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닫고 다시 열고 또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게 내가 건드려야 할 일인가?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죠. 혼자 이걸 들고 나서면 어떻게 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수지는 결국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단 하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 보고서를 직속 상사인 물류관리팀장 김진철 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부장님, 이 항목들 검토해 보셨습니까? 거래처 실체 확인이 안 되는데요.
김진철은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흔들리지 않았다기보다는 이미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죠. 박 대리, 이런 거 혼자 파고 다니면 안 돼. 감사팀 소관이야. 월권이라고. 그래도 수치상으로 명백히.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박 대리는 본인 업무나 신경 써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수지는 보고서를 돌려받았고 김진철은 그날 이후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팀 회의에서 수진의 발언이 묵살되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녀에게만 유독 촉박한 마감이 주어졌으며 사소한 실수에도 팀 전체가 보는 앞에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직접적인 폭언은 없었죠. 그것이 오히려 더 교묘한 압박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 그러나 당사자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수지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계단 앞에서 발이 멈추는 아침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매일 출근했습니다. 보고서를 쓴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 자신이 먼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만 붙들고 버텼죠. 김진철이 압박의 강도를 높인 건 수진이 버티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단순히 묵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더 깊은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팀 회의에서 수진의 발언 기회가 아예 사라졌고 그녀가 작성한 월간 보고서가 팀장 검토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반려됐어요. 이유는 매번 달랐죠. 양식이 틀렸다. 데이터 출처가 불명확하다. 서술 방식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 처음에는 수진도 고쳐서 다시 냈습니다. 2번, 3번, 4번. 그러나 5번째 반려가 돌아왔을 때 수진은 자신이 고쳐야 할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무렵 김진철이 뒤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보고서 제출 이틀 뒤 강남의 한 고급 업소 실소유주를 직접 찾아간 사실을요. 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요. 그리고 감사팀장 엄기현을 불러 앉혀놓고 한 말을요. 박태성 딸이라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세계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김진철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같은 팀 동료 윤채리는 수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다들 알아요. 부장님이 언니 찍었다는 거. 근데 아무도 말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알아. 채린 씨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언니가 너무 혼자인 것 같아서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린의 걱정이 진심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진심이 상황을 바꿔줄 수는 없었어요. 사무실이란 곳이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누가 더 오래 살아남는가가 우선인 곳이었죠. 수지는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있었지만 꺾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김진철 부장이 팀원들에게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이후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죠. 팀원들은 어색하게나마 응했고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절하는 것이 더 눈에 띌 것 같아서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역 근처 삼겹살집에서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소주 2병쯤 비워지고 팀원들이 하나둘 먼저 자리를 떴어요. 피곤하다, 막차 시간이 됐다, 아이가 기다린다. 그 타이밍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중에야 수지는 그게 처음부터 짜인 그림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채린도 일어서며 수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냥 나갔어요. 그 뒷모습이 오래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수진과 김진철 둘만 남았습니다. 박 대리, 2차 가자고. 내가 아는 좋은 데 있어. 저는 괜찮습니다, 부장님. 내일도 일찍. 딱 한 잔만. 분위기 좀 풀자고. 그동안 내가 좀 심했지?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동안 심했다는 인정.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어요. 수진은 핸드백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날 밤 그녀가 한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이 되었죠. 택시는 강남 한복판을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김진철은 내내 회사 이야기를 꺼냈고 수진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차가 멈춘 곳은 골목 안쪽 고층 건물의 지하였죠. 묵직한 나무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발끝에서 올라왔지만 이미 김진철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기는 괜찮은 바야. 조용하고 분위기 좋아. 뒤따라 들어선 수진의 눈앞에 펼쳐진 건 화려하게 꾸민 룸살롱 로비였습니다. 호스티스가 열을 맞춰 서 있었고 진한 향수 냄새와 배경음악이 뒤섞여 공기 자체가 달랐어요. 수진의 발이 굳었습니다. 돌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원이 이미 안쪽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그 자연스러운 흐름 하나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손님을 응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죠. 수진이 자리에 앉자마자 김진철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온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깨가 벌어진 체격에 목까지 문신이 올라온 남자가 수진 맞은편에 턱 앉았어요. 그 뒤로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방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죠. 아가씨, 오늘 많이 드셨나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가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찍힌 숫자는 4천만 원이었죠. 룸 대여비, 서비스비, 주류비. 기본이에요. 수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었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남자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가씨,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카드리더기에 손 올리신 거 다 찍혀 있고 CCTV도 있거든요. 도망가시면 연락처에 있는 분들한테 영상 돌리는 수밖에요. 문 앞에는 이미 사내 2명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남자가 낚아챘습니다. 신고 먼저 하시기 전에 한 통만 하시죠. 4천만 원 구해줄 사람한테. 오늘 안으로요. 남자가 핸드폰을 수진 앞에 도로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동료들, 아는 사람들. 4천만 원을 들고 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결국 수진의 손가락이 멈춘 건 저장된 번호 목록 메뉴였어요. 아빠. 전화는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수진아. 아빠, 나 지금 강남인데. 저 좀 이상한 데 와 있어요. 어디야, 정확히. 수진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박태성은 그 주소를 2번 되뇌었어요. 거기 있어. 그게 전부였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어요. 전화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부산이면 올라오는 데만 몇 시간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부하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거 아닙니까? 운수회사 사장? 화물차 모는 아저씨가 와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두목이 혀를 찼습니다. 웃음이 번졌어요. 수지는 그 웃음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43분. 밤이 깊었죠.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기 있어.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수지는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로부터 1시간이 흘렀습니다. 두목은 처음에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고 부하들은 교대로 방 안을 들락거렸어요. 수진 앞에 음료수 한 잔이 놓였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두목이 한 번씩 자리로 다가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내밀었죠.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4천만 원. 그 숫자가 공기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어요. 채린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뭔가 말하려다 그냥 나가버린 그 표정이었죠.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과 알면서 수진을 이 자리로 밀어넣은 사람. 둘 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여전히 그 회사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곳이길 바랐을까?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도 눈물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처음 작성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파일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던 그 손이요. 그때 결국 올리기로 한 건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도 그 선택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어요. 두렵지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다는 확신. 그 확신이 공포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바깥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로비 어딘가에서 나는 낮고 묵직한 말소리였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두목이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열었죠. 복도 끝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흐트러짐 없이 여기 박수진 씨 계십니까? 두목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박수진 씨 모시러 왔습니다. 모시러?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습니다. 남자가 말을 자르는 방식이 특이했어요. 큰 소리도 위협적인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냥 딱 거기서 끊어버렸죠. 두목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직까지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뭔가 다르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온 것이겠죠. 그때 건물 입구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 2대, 3대. 조용히 들어서는 차들이 입구 앞에 일렬로 멈춰 섰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죠. 단지 그들이 존재했고 그 존재가 공간 전체의 공기를 바꿔버렸어요. 두목의 손에서 핸드폰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정장이 아니었어요. 낡은 회색 작업복. 기름 얼룩이 한쪽 소매에 묻어 있고 운동화 코가 달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고 하얗게 새어 있었으며 체구는 크지 않았죠.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주머니에 손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두 손을 옆으로 내린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목의 낯빛이 달라졌어요. 옆에 서 있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죠. 한 명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남자의 눈이 크게 벌어지면서 반사적으로 두 발이 뒤로 물러섰어요. 로비 가장 깊은 방에서 상황을 듣고 나온 업소 실소유주, 조직 서열 3위 백이달이 복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장악하러 나온 참이었는데 작업복 차림의 그 남자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죠.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어요. 박 회장님. 그 두 음절이 로비를 가르고 나갔습니다. 두목이 고개를 획 돌렸어요.
백이달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졌죠. 그 뒤로 부하들도 하나씩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두목도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결국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방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협박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는 시선을 딸에게로 옮겼습니다. 수진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박태성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다가왔죠. 다쳤어? 아니요. 다행이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지는 그 짧은 말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가 이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릎 꿇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진철이었습니다. 박태성이 옆에 선 정장 남자에게 눈짓을 했고 잠시 후 김진철이 건물 밖에서 잡혀 들어왔죠. 도망치려다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태성은 김진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 침묵이 김진철에게 어떤 무게였을지 그것은 김진철만이 알겠죠. 진철아. 김진철의 어깨가 꿈틀했습니다. 회장님. 한성로지스틱스가 15년 전에 부도 직전이었을 때 대표한테 말 한마디 해준 게 나야. 그걸로 내가 회사 다닐 수 있었고 지금 부장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 김진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딸이 그 회사에 있다는 거 알고도 이 짓을 한 거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백이달도 두목도 부하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 공간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박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며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가 전화를 꺼내 들었죠. 연결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것이 이 밤의 모든 것을 끝내는 신호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서 걸었어요. 세단들은 여전히 줄지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조용히 양쪽으로 길을 터줬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걸었어요. 앞을 보며 서두르지 않고 그 걸음이 수진에게는 이상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항상 그 걸음이었거든요. 어릴 때도 지금도. 차에 오르기 전 수진이 걸음을 멈추며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박태성이 멈춰서서 딸을 바라봤어요. 무서웠어. 진짜로. 박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진의 머리를 한번 툭 건드렸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작업복 냄새가 났죠. 수진은 그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세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태성은 조수석에 앉아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짧고 낮고 지시하는 어조였죠. 수진은 뒷좌석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손이 거칠었고 늘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반찬 투정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릴 때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수진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여름 부산 동네 골목에서 불량배 몇 명이 수진을 애워싼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섰죠. 그런데 그 남자애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수지는 그게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서 있었을 뿐인데,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죠. 차가 한강변 인근 사무용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 안의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서류 봉투 여러 개가 놓여 있었어요. 정작 남자, 처음 수진을 데리러 왔던 그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 그 남자에게 물었어요. 오재윤입니다. 회장님 옆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재윤이 봉투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넓어졌죠. 거기에는 한성로지스틱스의 비자금 내역, 김진철과 업소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수진이 몇 달 전에 혼자 파고들었던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이름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진 씨가 첫 보고서 올린 다음 날부터 우리 쪽에서 따로 들여다봤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어요. 제가 보고서 낸 걸 알고 계셨어요? 박태성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이상한 걸 봤다는 건 알고 있었어.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싶었으니까. 수진의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방치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조용히 멀리서 딸이 흔들리지 않고 옳은 것을 짚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딸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뒤에도 위험에 처하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리다가 필요한 순간에 움직이는 것. 그게 이 사람의 방식이었죠. 오재윤이 다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업소 CCTV 캡처 화면이었어요. 김진철이 업소 실소유주와 악수하는 장면,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죠. 수진이 보고서를 제출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이건 김 부장이 먼저 접촉한 거네요. 맞습니다. 수진 씨가 건드리기 시작하자 김진철이 먼저 그쪽으로 달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재윤이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통화 녹취 기록 요약본이었어요. 김진철이 감사팀장 엄기현에게 전화해 수진의 보고서를 없던 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통화에서 김진철이 한 말 하나가 수진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태성 딸이라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세계 사람이 아니잖아. 수진의 눈에 있던 억울함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떨림이 아니었어요. 단단해지는 감각이었죠. 지금까지 자신이 당해온 것이 불운이 아니라 설계된 공격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는 아버지를 얕보는 오만함까지 담겨 있었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할 수 있어요? 오재윤이 아버지를 한번 보고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준비 중이에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은 전날 밤 한강변 건물 근처 숙소에서 눈을 떴어요. 잠을 자긴 했지만 깊이 잠들었다기보다는 기절에 가까운 상태였죠. 씻고 나오자 오재윤이 이미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 나타나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는 복도를 앞서 걸었죠. 진행 상황 알려드릴 게 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오전 2시 백이달과 두목 측 3명이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됐거든요. 업소 CCTV 원본과 회계 기록은 우리 쪽에서 선제 확보했고 자정에 이미 수사팀에 전달됐습니다. 수진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김진철은요?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에요. 도주시도 정황도 포함돼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높죠. 수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감정보다
자신이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야근 후 빈 사무실에서 숫자를 다시 들여다보던 밤들이요. 팀 회의에서 묵살당하던 순간들, 출근길 계단 앞에서 멈칫하던 아침들. 그 시간들이 전부 여기로 이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오재윤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성 로지스틱스 쪽은 추가 진행이 필요해요. 페이퍼 컴퍼니 실소유주가 김진철 단독이 아니거든요. 회사 임원급에서 공유된 구조인데 이걸 풀려면 수진 씨의 진술이 결정적입니다. 제가 해야 할 게 뭔지 말해주세요. 처음 발견하셨던 예산 정산 자료, 그 원본 파일이 아직 수진 씨 업무 계정에 남아 있습니까? 삭제하지 않았어요. 따로 캡처도 해뒀고요. 잘하셨네요. 출력본 포함해서 오늘 오후에 법무팀이랑 같이 검토하시면 됩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박태성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새벽에 올라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죠. 어제 자료들 확인했지? 네. 김진철이 나한테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태성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성 로지스틱스가 처음 부도 위기에 처한 게 1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대표가 박태성에게 직접 찾아와 거래처 연결을 부탁했고 그 덕에 회사가 살아났죠. 김진철은 그때 과장이었어요. 박태성이 내민 손 덕분에 자리를 지키고 승진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박태성의 딸이 비리를 건드리기 시작하자 먼저 칼을 빼든 거였죠. 그러면 김 부장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저를 이 자리에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알면서 했겠지. 나는 이제 그 세계 사람이 아니니까. 설마 움직이겠냐고 봤을 거야. 박태성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무감정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더 냉정하고 더 오래가는 감각이었죠. 오후에 수지는 오재윤과 함께 법무팀 사무실에 앉아 자신이 보존해 온 파일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았습니다. 처음 이 숫자들을 봤을 때의 그 저린 감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죠. 펜을 들고 항목을 짚으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3년치의 기억이 그녀의 입을 통해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채린이었죠. 언니, 저 지금 회사인데요. 오전에 경찰이 와서 회계팀 자료 다 가져갔어요. 임원 2명 자리 비웠고 부장님도 안 나오셨고 다들 언니 얘기하고 있어요.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채린 씨, 그날 회식 자리에서 뭔가 말하려다 그냥 나갔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알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언니 데려가려는 거. 근데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죄송해요, 언니. 수지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채린 씨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수지는 한동안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단단하게 묶여있던 것이 실끝에서부터 천천히 느슨해지는 것 같은 감각이었죠. 그날 저녁 늦게 오재윤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방금 연락 왔어요. 한성 로지스틱스 감사팀장 엄기현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기현이요? 그 사람이 왜? 그 시각 서울 도심의 한 주차장 지하 2층이었습니다. 엄기현은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어 안쪽 깊숙이 넣어둔 서류 가방을 꺼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죠. 3년이었습니다. 이 가방을 트렁크에 넣어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마다 이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된 지 3년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비자금 계좌 개설 관련 서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결제 문서, 임원들과 김진철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출력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몰래 빼돌린 것들이었죠. 엄기현이 이 서류들을 처음 챙기기 시작한 건 수진이 보고서를 올린 직후였어요. 김진철에게서 연락이 왔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엄기현은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따를 것인가 아닌가. 그는 따랐습니다. 지시대로 보고서를 묻어버렸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 떨림이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퇴근길에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한 장씩 뽑으면서도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죠. 그냥 손이 움직였습니다. 어젯밤 백이달이 연행되고 김진철이 도주를 시도했다는 소식이 회사 안을 돌았을 때 엄기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스친 건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대리가 혼자 보고서를 올리던 날 그 서류를 받아 묵살하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대리가 어젯밤 룸살롱에 끌려갔다는 것까지 들었을 때 엄기현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그 손 떨림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엄기현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들고 나온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개설에 관여한 임원 3명의 이름과 실제 자금 흐름, 페이퍼 컴퍼니, 설립 과정에서 오간, 내부 결제 문서, 김진철이 수진의 보고서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원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였어요. 단순히 김진철 개인의 비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죠. 오재윤이 이 사실을 수진에게 전하면서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전했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결심했다고요. 대리 한 명이 혼자 버티다가 저렇게까지 당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수진은 그 말을 한동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이 다른 누군가의 결심을 끌어냈다는 것이요. 억울하게 맞은 일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향이었죠. 그 시각 경찰서 조사실의 김진철은 형광등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처음엔 방어선을 폈어요. 단순 업무 지시, 내용을 몰랐다, 따른 것뿐이다. 그러나 업소 통화 기록이 나오고 CCTV 사진이 나오고 엄기현의 진술이 더해지고 메신저, 대화 내역까지 제시되자 변호인의 입이 점차 닫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이 엄기현에게 보낸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박태성 딸이라도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제 그 세계 사람이 아니잖아. 조사관이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김진철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희게 질렸어요. 변호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진철은 혼자 형광등을 올려다봤죠. 15년 전 부도 직전의 회사 복도에서 박태성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던 것이 자신이었어요. 그 눈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눈이었죠. 그런데 자신은 그 사람의 딸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김진철의 눈가가 실룩거렸습니다. 후회인지 공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감정이었죠. 그날 밤 경제 전문지 기자에게서
수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성 로지스틱스 비자금 관련 보도를 낼 예정인데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직접 발언하겠냐는 제안이었어요. 오재윤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는 것, 회사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불확실함보다 이 판이 제대로 끝나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파일을 닫지 않고 보고서를 쓴 이유가 뭐였는지, 그건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예정보다 2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수진은 오재윤과 법무팀 변호사 한 명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3개 놓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자리가 낯설고 두려웠겠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어젯밤 룸살롱에서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뭔가를 마주보고 있을 때보다 뭔가를 말해야 할 때가 더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수지는 준비한 발표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이상한 숫자를 발견하고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제 직장 생활은 달라졌어요. 회의에서 묵살됐고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결국 위험한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숫자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잘못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수지는 짧게 답했죠. 아버지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회견장 한쪽 복도에서 체리는 동료 핸드폰으로 중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날 회식 자리에서 뭔가 말했더라면 어땠을까를 다시 생각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장면을 끝까지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체린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서 눈을 감는 사람으로는 살지 않겠다고요. 회견이 끝난 건 저녁 8시가 가까워서였습니다. 건물 밖에 나오니 아버지가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죠. 수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회견 시작할 때쯤. 안에 안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들었어. 수진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건물 밖은 조용했어요. 차 소리, 바람 소리. 서울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죠. 잠시 후 박태성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응, 너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이어졌어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인 거야.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어디서 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박태성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세월, 어두운 시간들과 결별한 이유, 딸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었는지,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겨 있었죠. 아빠가 그 세계에서 왜 나왔는지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요. 박태성이 잠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옆 얼굴을 비췄어요. 내가 태어났거든. 짧은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딸이 태어난 것이 그 세계를 떠난 이유였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한 번도 그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밤 이 벤치에서 처음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죠. 그로부터 열흘 뒤 수진은 아버지 집 거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 기자가 한성 로지스틱스 앞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동안 수진은 아버지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뜨거운 김이 올라왔죠.
김진철이 업무상 배임 및 공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는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백이달은 조직폭력 및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임원 2명이 직위해제됐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빠져나간 자금은 회사 측에 환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엄기현은 자진 출석과 진술 협조로 집행유예 처분이 유력하다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수지는 엄기현의 이름이 나왔을 때 잠깐 멈칫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래 겁쟁이였을 뿐이었죠. 그것도 결국 나쁜 일이지만 마지막에 제 발로 걸어 나온 것만큼은 달랐습니다. 한성로지스틱스 대표는 박태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진이 처음 올린 보고서가 정당한 내부 고발이었음을 공식 확인했어요. 수진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돌아가야 할 이유보다 새로 시작해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느꼈거든요. 체리는 수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니, 저도 한성 나올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수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잘 생각했어요. 우리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진은 아버지와 나란히 마당에 나왔습니다. 부산의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멀리 항구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수진도 그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죠.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오늘 밤 충분히 많은 말이 오갔으니까요. 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도 그 옆에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수진 씨가 혼자 그 숫자를 들여다보던 밤부터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던 순간까지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지 느껴지셨나요? 그런데 그 무거운 자리를 끝까지 지킨 건 대단한 힘이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눈 돌리지 않겠다는 아주 단순하고 담담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박태성이라는 사람, 말이 없고 작업복 차림이고 조용히 살아가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 앞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 모습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오래 마음에 남지 않으셨나요? 미가 태어났거든. 그 짧은 한마디가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였죠.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딸 앞에서 처음으로 꺼낸 그 말이었. 누구나 살아가며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을 때 그냥 닫아버릴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었으며 엄기현이 끝까지 침묵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올바른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결국 판을 바꿨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혼자서는 바꿀 수 없었던 것을 함께 바꿔낸 거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당한 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 곁에 있는 사람을 믿는 마음, 그리고 늦더라도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용기까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